자, 1학년 학생들, 오늘은 우리 모의고사 강의에 이어서 꿈틀 교재의 74쪽에 나와 있는 김유정의 동백꽃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전체 작품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이 74쪽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올라온 것처럼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그러면 동백꽃이라고 하는 김유정의 작품, 앞선 페이지에 김유정의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배웠을 수 있지만 참고로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김유정 작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유정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런 이 작품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학적 장치는 다 이 해학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만날 작품 김유정의 작품이었다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해학을 떠올리고 나서 작품을 공부하거나 또는 시험에서 만났을 때 접근하면 좀 더 유리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하기 전에 이 작품은 우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오른쪽에 한눈에 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처리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요소가, 이건 이따가 다시 덧붙이기로 하고 있고, 시간은 1930년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 이야기, 순수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전체 줄거리를 살짝 볼까요? 본문에 교재 74쪽에 보면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점순이하고 나하고, 이때 나가 주인공이죠. 나하고 둘이 같은 마을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점순이가 자기네 씨암탉을 이용해서 나의 수탉과 닭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또 나흘 전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감자를 주고, 하지만 자존심을 또 긁고 있는 말을 하고, 내가 거절을 하니까 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역으로 다시 점순이는 나의 수탉을 괴롭히는 거, 고추장 먹여가지고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갈등 과정 속에서 나중에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일으켜놓은 걸 본 화가 난 내가 점순이 닭을 죽여버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는 나대로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점순이가 위로한다고 다가왔고, 점순이가 내가 동백꽃 속에서 쓰러지면서 화해하는 걸로 산골 마을 청춘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 정리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읽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문당 먼저 보겠습니다. 나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과거가 되겠죠. 나흘 전.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따져보면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나흘 전 감자 조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이 부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인식이 어떤 의미냐면, 점순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 못함,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나 물탈이 없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생이질은 이제 귀찮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이러니? 라고 기놓지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에서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일종의 말 걸고 있는 거죠. 너 혼자냐? 그런 CF도 있었죠. 혼자 왔니? 이런 것처럼 얘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관심 표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점순이가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업을 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어제까지도 나를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항차라는 말은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점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관한 건데,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어제까지부터 놈 보고까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나라고 하는 이 소년은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만나도 번쩍만쩍한다. 흔히들 내외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내외, 남녀가 유별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이다. 전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또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또는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이어갑니다.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변된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냐, 이 부분도 특별한 의미 없는 관심 표현일 뿐입니다. 여기서도 느껴졌겠지만 점순이는 어떻게든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하고 있고 관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다시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혼자. 요 부분은 또 뭘까요? 계속 봐야겠는데,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입을 틀어막고 혼자서 깔깔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둘만 있거든요. 둘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상황이 기쁘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게 둘이 같이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있는 걸 원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날씨가 풀리더니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라고 하는 요 부분도 그럼 뭐냐?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 못함. 저 가문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점순이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행동은 곧 점순이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관심의 표현인데 나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좋게 말하면 순박한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리버리한 거죠, 사실은.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그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집 눈치를 보는 겁니다.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뭘 주나 봅니다. 언제 걷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따뜻한 거죠.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감자 3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자, 우리가 시에서 배울 때도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전해주면 그건 대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 점순이가 가져온 감자는 곧 뭘 의미하냐? 바로 점순이의 마음을 전달하는,
또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감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자는 오른쪽에 감자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하는 만점 노트에 나왔으니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따뜻하게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 들여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그 뒤에 너 집엔 이거 없지? 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런 덧붙이는 것도,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관심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교적인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지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즉 자기가 가져온 이 감자, 특히 맛있다. 뭐 감주하는 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쑥맥인 이놈이 그냥 잘 먹으면 좋은데 난 감자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 부분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왜 거절을 하게 됐냐면 앞서서 둘이 사이가 티격태격했던 그 상황에서 본인이 자존심 상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집에 이거 없지? 라고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안 먹는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계속 이어볼까요?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이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부터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빨개진 법이 없었다. 점순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한한 거죠. 누군가에게 마음이나 정성을 전달했는데 그걸 거절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함을 느낀다. 점순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눈에 도구를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눈물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일종의 분노 수준까지 갔습니다. 분노.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뭔가 지금 다짐합니다. 지금 뭔가를 다짐합니다. 엎드려질 듯 자빠질 듯 논독으로 휘잉하니 달아나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 문단 요 부분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점순이의 심리 상태. 점순이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됐냐? 점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됐느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첫 번째,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이게 1번.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얼굴이 빨개졌다. 2번. 세 번째는 눈물이 흐리더라. 눈물.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를 악물었다. 네 번째,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점순이의 심리 상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마지막, 교재의 마지막 부단이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이 실례라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에 이거 없냐? 뭐 이렇게 질문한 거.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1930년대나 그 전에도 많이 나왔죠. 지주한테 위임을 받아서 소작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마름이라고 해요. 이런 어휘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상을 알려주기도 하니까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배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는 그 손에서, 즉 점순이네 집에서 소작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점순이를 계속, 자, 적어볼게요. 내가 점순이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점순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했던 어쨌든 간에 나는 점순이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름 집안과 소작인이라고 하는 계층, 신분 계층의 차이 때문에 결국 점순이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이네의 호의였다. 요 부분들은 좀 다르네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에 딸리면 점순네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었다. 자, 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 점순이네 가족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점순이네 가족 자체로서는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나타났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요 동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한 이유가 소작인의 집안의 아들이 마름집의 딸, 이런 사이에서, 즉 계층적 차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높은 신분, 즉 마름 신분의 집안인 점순이네에게 혹여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하는 부모의 입장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즉,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더니 내가 점순이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썸이라든지 사귄다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계층적 한계라고 하는 거, 계층적 한계라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계층적 한계가, 요 한계로 인해서 잘못하면 소작농, 나의 집은 소작농이죠. 소작농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일까요? 밭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본문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다음 문단에 난 감자 안 먹는다라고 퉁 쳐버리고 거절했죠. 자존심 상해서. 근데 이 자존심 상한 이 거절 자체가 점순이에겐 또 화를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줄거리 이야기할 때 닭싸움 썼죠. 닭싸움을 하게 만드는데 물론 점순이가 시작하죠. 그 닭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요 감자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절한 요 부분 때문에 점순이가 화풀이한 요 상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갖고도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4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금씩 눈여겨봐야 될 것 중 봅시다. 특징들 중에 자,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 봅시다. 아까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역순행적 구성. 소설의 구성 중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는 걸 보고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거를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나흘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봤던 것처럼 역순행적 구성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눈여겨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 아래 보면 감자를 주죠. 이 감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감자의 의미와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74쪽 만점 노트 아래 보면 나옵니다. 점순이가 나를 위해 몰래 준비한 것으로 점순이의 은밀한 사랑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물, 즉 점순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점순이하고 싸우게 되죠. 즉 나와 점순이 그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물. 하필 이 시간에 종을 칩니다. 자, 작품이 지금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작품의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기 지금 만점 노트 아래 보면 서술자인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술자 나. 이 서술자 나는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해석해서 사건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이 작품을 읽어보면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전부 점순이가 나에게 애정, 관심,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다 눈치챌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 소설자인 나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자가 독자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이런 소설자를 보고 문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신빙성 없는 화자. 물론 소설자란 말을 써도 됩니다. 또는 신뢰성 없는 서술자, 뭐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오키, 이 오키가 또 여기에 해당하는 화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빙성 없는 화자나 서술자를 사용한다면, 여기도 나왔겠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해악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독자는 서술자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사건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면서 작가가 의도하는 해악적 상황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즉, 효과는 뭐냐 그러면 해악성을 높여준다 라고 하는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서 김유정 작가의 특징하면 무조건 해악이라고 했죠. 해악. 즉, 이 작품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학적 장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과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사용한 모든 이유는 전부 뭐냐 그러면 해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은 다 본 것 같아요. 문제 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 알 수 있겠지만 문제를 직접 선생님하고 같이 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5번 문제에 보면 5번 문제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의문스럽다, 의문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번에 이 의문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즘으로 말하면 엉큼하다, 뭐 이런 뜻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김유정 작품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김유정 작품에 본범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에서는 보기를 보면, 자, 6번 문제에 보기를 보면 김유정의 작품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방언이나 구어와 같은 토속적인 언어 구사를 통해 전통적인 해악을 계승했다는 문학적인 의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방언, 구어 같은 토속적 언어 구사, 토속적 언어 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전통적 해악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접 농촌 계몽운동에 참여하며 지켜본 농촌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사실주의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사실주의 문학,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김유정은 계층 간 억압과 핍박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림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비극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이 김유정 작가는 해학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학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하층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층민들의 삶, 하층민의 삶이 얼마나 비극성이었는가, 하층민의 삶의 비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장점, 특징,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김유정의 동백꽃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풀어보시고 오늘은 수업을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뭐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기대해 보십시오.